양산이 41.4도를 기록하며 8년 만에 41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극한 폭염이 영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41도의 벽이 끝내 무너졌습니다. 이틀째 40도를 넘었던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2018년 강원 홍천의 41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 기록이 8년 만에 새로 쓰인 겁니다. 122년 만에 폭염을 기록한 부산도 공식 관측소 기온은 36.8도였지만 금정구는 40도, 북부산도 39.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반도를 뚜껑처럼 덮은 이중고기압에 분지 지형까지 겹치며 열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기압이 위치하면 공기가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꿀떡 같은 꿀떡을 막고 있는 셈이고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꿀떡이 막힌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기죠. 문제는 열기가 영남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영남을 달궜던 극한 폭염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동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풍이 불게 되고요. 그래서 동풍이 불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운 지역이 반대로 한반도의 서쪽 지역이 불을 받게 됩니다. 다음 주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습니다. 체감온도는 폭염 중대경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적인 극한 폭염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40도를 넘는 폭염은 예전엔 평생 한두 번 겪을까 말까한 극단적인 이상기후였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폭염을 일으킨 2018년을 기점으로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40도의 극한 폭염이 이제는 매년 찾아오는 일상의 위험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상청 데이터로 본 폭염 현황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낮 도심 전체가 거대한 가마솥처럼 달아오릅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야외 근로자들도 숨막히는 더위에 지쳐갑니다. 기상청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을 통틀어 어쩌다 한두 건, 모두 합쳐 8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던 2018년엔 한 해에만 무려 60건 이상의 40도 돌파 기록이 폭발했습니다. 2018년 이전 일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 오른 경우는 총 8건에 불과하지만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60건 넘게 관측되었습니다. 문제는 2018년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폭염의 체급 자체가 올라가면서 최근 2024년과 2025년에도 경기 여주와 안성 등지에서 40도와 41도를 넘나드는 극단적 더위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전국 기상 관측사상 처음으로 공식 지점에서 41도 이상의 폭염이 기록되며 또 다른 폭염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대폭염 이전에는 40도가 예외적인 대재난이었다면 이후에는 한반도 기온 상승과 함께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위험, 즉 뉴노멀이 된 겁니다. 2018년 폭염을 계기로 한반도의 여름철 기온 기준선 자체가 40도 안팎까지 치솟은 상황. 지자체의 방제 기준과 재난 대응 시스템 역시 심해진 극한 폭염을 상시 전제로 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여름 휴가철 공항이 가장 바쁜 시기에 땡볕 아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뜨겁게 달궈진 활주로와 찜통 같은 화물 창고 안에서 무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비행기로 운송될 화물을 보관하는 인천공항 물류단지입니다.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단지로 들어오고 지게차가 바쁘게 움직이며 짐을 실어 나릅니다. 대형 화물에 수시로 오가는 차량으로 냉방 설비 설치가 어려운 창고 안. 가만히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작업자들은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A4 용지 같은 거 부착하거나 뭐 할 때 있는데 이게 땀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게 젖어서 이게 막 젖고 그래요, 종이가. 그러니까 인쇄된 부분이 지워지고 그럴 정도고. 대형 선풍기로 바람을 쐬고 차가운 물수건을 목에 둘러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직원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렇게 목에 선풍기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지만 찜통 같은 창고 내부 열기를 버티기엔 역부족입니다.
한 40도 가량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원들이 이 박스 단위의 화물을 상하차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펄펄 끓는 활주로 위 항공기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노동자들도 내리쬐는 뙤약볕과 아스팔트 열기를 그대로 견뎌야 합니다. 한번 낮에 달궈지면은 저녁에도 식지를 않아요. 비행기에서도 나오는 뜨거운 열이 있거든요. 부조 엔진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열이 한 50도에서 한 70도. 여름 휴가철 활기를 띠는 공항 곳곳에 이들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목요일이었던 그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56명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 1명이 숨졌는데 이번 사망자는 20대 남성으로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누적 환자는 1,701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13명이 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 폭염의 위기 수준은 재난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돼 있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폭염 상황으로 미뤄볼 때 올해 여름도 지난해와 같은 장기간의 중대본 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폭염 중대본 본부장이 비상 상황에 잘 대비하고 있는지 살피러 왔습니다. 이곳은 심각한 무더위 땐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르신 많고 지역이 넓은 농촌 폭염 관리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드론을 통해서 들에 나가서 이제 야외 활동을 하거나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댁으로 들어가시라. 그다음에 이제 무더위 쉼터를 찾아서 가시라. 이런 이제 안내 방송을 하게 됩니다. 중대본이 가동되면 중앙과 지방 정부는 무더위를 태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젠 그늘막 개수 늘리는데 그쳐선 안 됩니다. 노인 노숙자 직접 찾아가 건강 챙겨야 하고 무리한 공사 현장 확인에 작업 중단 조치 바로 해야 합니다. 폭염 중대본이 가동된 건 무더위를 국가재난으로 인정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급속도로 닥치면서 지난해 중대본 가동일이 무려 40일을 넘는 등 폭염 중대본 장기 가동이 고착화하는 불안한 모양새입니다. 비교와 분석이 일상이라 성적도 쉽게 매기곤 하는데 온열 사망자 질환자 최소화하고 가축 폐사 등 재산 피해 눈에 띄게 줄이는 데서 올해 여름 폭염 대응의 성패 역시 갈릴 걸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곽상원 의원이 반대,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그제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공지를 통해 이번 형소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 독점과 남용을 막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 체제의 해체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여당. 하지만 보안수사권 존폐를 두고는 한동안 논의를 미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데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이어갔지만 찬반 양측의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민주당의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안수사권 문제는 다시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연초 기자회견에서 보안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보안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취임 1년 회견에선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했습니다.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당내 강경파 주도로 만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당론으로 추인됐고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이제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78년간 유지된 검찰 중심의 수사 구조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로 수사권 구조 재편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당장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사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민주당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보안수사권마저 폐지되면서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이제 법률적으로는 모두 완성됐습니다. 다만 장윤기 사건 등으로 최소한의 검찰 수사는 필요하다는 여론도 컸던 만큼 여야 모두 혹시 여질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추가 여론전 채비에 나설 태세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로 이제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난 3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검찰청 문을 닫고 수사 기소 분리 체제를 못 박은 데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안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한 겁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 미비점을 보완하게 했는데 검찰 스스로는 영장 청구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첨단화된 수사 기법과 그리고 경찰들의 폭주도 막을 수 있게. 보안수사권 폐지로 제2의 장윤기 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민주당은 후속 입법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다음 주 초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정권 송치, 즉 혐의 유무와 별개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게 하는 방안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당 차원의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 기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을 맞으며 관련 후폭풍도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법안 처리 직전까지 여당 내에서도 최소한의 보안수사권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됐고 주무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예 공개적인 사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안 수사로 새롭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제도 개선이 국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한 모든 국민 피해는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평범한 국민은 부실 수사, 늦장 수사 등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돈 없고 힘없으면 더욱더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번 보안수사권 폐지와 오는 10월 중수청, 공소청 출범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이른바 검수완박은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형사사법 체계인 만큼 제2의 장윤기 사건 등이 불거질 경우 그 피해는 물론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유감을 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황에도 법안 통과가 강행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구 대행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13만 명 규모의 경찰은 앞으로 사실상 사건 대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게 됩니다.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가 폐지되면서 사건 처리와 수사의 완성도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인력 확충과 제도 정비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국면에서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1차 수사 결과를 검증할 장치가 약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일단 믿고 맡겨달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은 국민께서 위임해 주신 것임을 경찰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고 하지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뒤 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만 7천여 건이던 불송치 이의 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사심의 신청도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법리가 까다로운 경제 범죄나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약자 사건은 수사 빈틈을 보완할 안전장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생략한 채 취약한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부담과 개인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는 폐지되고 보안 수사 요구권만 유지되는 만큼 사건이 검경을 여러 차례 오가며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수사관 1명이 맡는 사건은 지난 2020년 108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앞으로 경찰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대된 경찰의 수사 권한을 뒷받침할 내부 지침과 인력 확충 방안은 아직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보안 수사 못지않게 이런 수사를 보완하는 인프라의 대폭적인 보충이 시급한 것이다. 수사 완성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속 13만 공용 경찰이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인력과 제도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원유 공급선을 남미로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시각 7월 3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회담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우선 국내 기업이 아르헨티나에서 시범 도입한 원유 88만 배럴이 오는 8월까지 한국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 내년에 수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부터 어느 정도의 양을 구매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동 지역에 집중된 우리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넓혀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일 계기가 될 걸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실장은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을 최종 타결했다며 이는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중 과세 부담을 줄여 투자 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걸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일정이 오늘부터 충청권에서 시작됩니다. 오전 10시에 충남, 오후 2시 충북, 오후 5시에는 대전에서 합동 연설회가 열리고
이어 저녁 7시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충청권에 이어 부산, 울산, 경남, 제주와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전남, 광주와 전북, 그리고 서울, 경기 순으로 전국 순회 경선을 치른 뒤 오는 17일 대전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 5명을 최종 선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첫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선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접전을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선 투표율과 함께 새롭게 전역되는 선호투표가 후보들의 운명을 가를 중대 변수로 꼽힙니다. 백정규 기자입니다. 순회 경선 돌입 이후 여론 흐름은 김민석 후보의 대세론과 정청래 후보의 역전론이 교차하며 말 그대로 초박빙입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정 후보가 김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는데 다만 민주당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지지를 받는 반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기관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민심과 당심이 엇갈린 셈인데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치고 올라가는 추세이고 호남에서도 많이 호전이 되고 전체 여론조사는 제가 항상 앞서고 있습니다. 조금만 분석적으로 보면 결론은 이미 나와 있죠.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는 한 번도 제가 1위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송영길 1등 찍고 김민석 2등 찍어도 그 표가 다 보태집니다. 다 김민석 후보 찍은 거는 어디로 안 없어져요. 2번으로 찍어주시면. 이번 전당대회 최대 변수는 권리당원 투표율입니다.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가 반영되는 만큼 투표율이 높을수록 김 후보가 다소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다면 고정 지지층이 단단한 정 후보가 승기를 잡을 거란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김 후보는 외연 확장에 정 후보는 당원대 국회의원 구도를 부각하며 기존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처음 도입된 선호투표 역시 주요 변수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3위 후보가 득표한 2순위 표가 재분배되는데 이럴 경우 송영길 후보와 연합 전선을 형성한 김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양쪽 다 과반 넘을 거다라고 자신을 한대요. 투표제를 통해서 결정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워낙 팽팽하다고들 해서요. 순회 경선 첫 지역인 중원, 즉 충청 당심의 향방도 주목됩니다. 첫 경선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으면 1위 후보로의 쏠림, 즉 밴드웨건 효과가 작용할 거란 기대감 때문인데 차순위 후보가 얼마나 선방하느냐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이번에도 기각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차례 연속으로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잃게 됐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열흘 만에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겁니다. 희생되신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했습니다. 영장심사는 스토킹 수사 미흡을 은폐하려고 박경정이 의도적으로 강간살인 혐의를 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박경정 측은 스토킹 사건은 담당 부서가 다른 데다 절차상 문제도 없었고 강간살인 대신 일반살인죄를 적용한 것도 강력팀 보고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일반 살인을 의도적으로 적용했다는 그것은 저희는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1일 영장 기각 이후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관계자들을 20여 차례 부르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은 이번에도 박경정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2차례 연속으로 실패하면서 경찰 수뇌부를 향한 수사도 동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됐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경찰이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곳곳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처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밤중 서울 양화대교 위 한 여성 운전자가 경찰관의 안내를 받으며 갓길로 이동합니다. 생수로 2차례 입을 헹군 뒤 음주 측정기를 불자 보세요. 더 됐습니다. 단말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6%, 면허 취소 수치가 뜹니다. 단속 시작 불과 30분 만에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겁니다. 경기에서부터 서울까지 이미 1시간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한 이 운전자. 다시 차를 몰겠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했습니다. 운전 못 하시잖아요. 경찰은 1시간 만에 이렇게 또 다른 장소로 옮겨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마다 옮겨 다니는 이동식 음주 측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인근 가양대교 북단에선 단속 시작 20분 만에 음주운전을 한 걸로 추정되는 남성이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음주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아 여러 차례 경찰관의 경고를 받은 이 남성 운전자. 입으로 막으시는 게 다 보여요 지금. 한 번에 보세요. 이빨로 막지 마세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걸로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드셨어요? 경찰은 휴가지로 이동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요일 밤 전국 700여 곳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술을 마신다면은 운전대를 잡으면은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에게 커다란 아픔을 안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도 피서지, 지역별 유흥가를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 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가 마약을 투약한 게 들통났던 40대 버스 기사가 마약을 투약한 뒤에도 시내버스를 운행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약물 운전 혐의를 추가해 이 남성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유치장을 나옵니다.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뒤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난 4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마약 취해서 운전한 적 있어요? 필로폰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위험할 거라 생각 안 했어요? 언제부터 마약 투약했나요? A씨는 지난 5월부터 SNS를 통해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한 뒤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도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시점과 A씨의 근무일지를 대조해 적어도 한두 차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6시간 안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특정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겁니다. 필로폰은 투약 후 12시간 정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찰은 A씨가 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하고 약물 운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필로폰을 구매한 경로를 추적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우리 군이 한미 연합훈련 중 전방 공격을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알아보지 못해 방공태세를 격상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에겐 긴급 대피 문자가 발송됐는데 한미 간 사전 소통이 안 돼 불필요한 소동이 생겼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철원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된 안내 문자입니다. 실제 상황이란 문구와 함께 무인기가 식별됐으니 긴급히 대피하란 내용입니다. 비슷한 시각 서부전선 전방부대에선 북한의 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응하는 방공작전태세 두루미가 발령됐습니다. 남방한계선 근처에서 미상의 비행체가 포착되자 방공포 같은 요격 전력을 동원해 격추 준비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1시간쯤 뒤 해당 비행체는 미국 해병대의 정찰 무인기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우리 해병대와의 연합훈련에 참가한 기종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주한미군은 사전에 비행 계획을 우리 군에 알렸다는 입장이지만 승인권을 가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예하 1군단에선 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는데 사전 소통이 안 돼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육군 1군단을 대상으로 미군이 통보했다는 비행 계획이 어떤 경로로 전파됐는지 소통 과정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도 이번 일을 사고라고 표현하며 미 해병대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병력을 보낼 것이란 주장이 나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파병 대가를 최대한 얻어내려 하겠지만 고려할 사항들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3만 명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에 양국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동하며 파병설에 힘이 실리곤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득실이 워낙 뚜렷해 막판 고심 중일 거란 추측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모든 노력을 무조건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 성원할 것입니다. 추가 파병을 결단할 경우 북한은 경제 회복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원유와 식량, 외화를 확보할 수단이 열립니다. 1차 파병 급여 조건을 적용했을 때 연 7억 2천만 달러,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파병 대가로 방공체계 지원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일부 기술을 갖고는 있지만 정말 깊숙한 잠수함 바닷속에서의 콜드 론칭이 되는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그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부담도 적지 않은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선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내외적 타격을 감수해야 합니다. 1차 파병 정산이 채 끝나지 않았는데 기존 인력의 2배가 넘는 병력을 또 보내는 리스크를 감내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추가 파병이 현실화되더라도 후방 지원에 집중할 거란 추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투에 직접 투입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아요. 최전선과 떨어진 지역 쪽에 경계, 병력 내지는 전후 복구 이걸 겸할 것 같고 전문가들은 파병 논의는 상당 부분 진척됐을 거라며 당분간 북러 밀착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핵심은 북러 정상 접촉 여부인데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 오는 9월 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 지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달 29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미국이 대규모 공습을 재개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확전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휴전 결렬의 출발점이 미국이 아닌 이란의 선제 공격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에는 눈에 보복을 주장해온 이란. 기본적으로 보복이 목적이었던 만큼 미국이 공격을 멈췄으니 보복 작전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و ما در این دوره از جنگ در واقع راهبردمون راهبرد تلافی جویانه بوده. ما تلاش کردیم یک بازدارندگی تلافی جویانه رو ایجاد کنیم و اجازه ندیم امریکایی‌ها. 하지만 불안한 휴전 상태를 먼저 깬 건 이란이었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격이 뻔한 상황에서 선제 공격에 나선 건데 이란의 전략적 판단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That they would externalize the pain and even escalate into new territory in terms of both the scale and scope of attacks. This is why we have seen Iran attacking. 전쟁도 평화도 아닌 현상 유지보다 전쟁을 확대해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But a war that has a regional wide effects is an advantage for Iran because it triggers the fear of the spread of the chaos, the fear of the instability in both security-wise and energy-wise. 실제로 이란은 후티 반군 등 중동 내 친이란 대리 세력을 통해 전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공격이 대리 세력과 결합한 다중전선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와 해상 교통로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한층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진단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으면서도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습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 내각회의에서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고 가질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다면서도 이란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난 그들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를 덮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구마모토현은 어제 저녁 7시를 기준으로 사망자가 1명 더 늘어 36명으로 늘었고 중상자는 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진 발생 만 72시간이 지나면서 7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온 쇼핑몰을 제외한 다른 장소에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나흘 전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구마모토현을 가로지르는 구마강의 시설도 큰 피해를 본 걸로 나타났습니다. NHK는 국토교통성을 인용해 최소한 14곳의 구마강 시설이 손상됐고 특히 야스시로에 있는 제방의 경우 250m 정도가 침하하거나 균열이 생긴 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13호 태풍 돌핀이 북상함에 따라 지진으로 무너진 집안을 정리하고 콘크리트로 보강하기 위해 24시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지진으로 중단됐던 신칸센의 운행이 점차 재개되고 있지만 일부 구간의 경우 이달 내 정상화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NHK는 구마모토역과 시미나마타역을 잇는 구간의 경우 선로와 교량에서 큰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이달 안에 운행이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마모토를 강타한 지진에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집 근처에 마련된 피난소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민만 현재 9,000명이 넘는데 YTN 취재진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씻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승배 특파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진 흔들림이 가장 컸던 구마모토 우키시. 시청에 딸린 체육관에 급히 피난소가 꾸려졌습니다. 번듯한 텐트는 전혀 없고 종이 상자 위에 얇은 모포만 하나 깔았습니다. 그나마 전기가 들어와 40도에 이르는 더위 속에 선풍기와 에어컨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家の方が不便、暑かけん。なるほど。この前39.9 だったんですよね。40度近くあって、外よりも家の中の方が窓全部開けてるけどやっぱ暑いですよ。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모두 같았습니다. 시원하게 씻고 싶다는 것입니다. 급히 어른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샤워장을 만들었는데 접수처엔 예약 대기가 빼곡하게 찼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사용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해놨습니다. ここでシャワーするためになんか予約することが必要と言われたんですけど、結構混んでい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どうですか？はい。まだ入ったことはないんですけど、予約はいっぱいって聞きました。 이번에 지진 피해가 가장 큰 곳 중 하나인 우키시에만 이재민이 500명 넘게 몰렸습니다. 피난소가 마련된 장소에서도 지진 피해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걸어서 몇 발짝 되지 않는 곳인데요. 여기를 보시죠. 유리창이 이렇게 깨져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보기에도 두께가 제법 있어 보이는데도 이번 지진은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언제 여진이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주민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구마모토에는 이런 대피소가 390곳 마련됐고 9,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값이 무섭게 치솟는 가운데
평균 전셋값마저 7억 원을 돌파하면서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 불안을 타개할 해법으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조만간 세부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 6월 전세보증금 9억 원의 계약이 체결되며 역대 최고가를 썼습니다. 송파구의 대단지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 6월 전세보증금이 11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거기부터 조금 올라갔고 그렇게 됐어요. 물건이 없다 보니까 높게 부르시는 거예요. 전월세 물건 부족에 가격 급등세가 심하면서 KB부동산 데이터상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올해 서울 아파트 누적 전세 상승률이 지난해의 5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전세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거라는 점입니다. 100을 넘을수록 석 달 뒤 전세값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인 서울 전세 전망지수는 최근 넉 달 연속 130을 웃돌고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가 모색 중인 카드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활성화입니다. 아파트는 짓는데 수년이 걸리지만 비아파트는 최소 1, 2년 내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난 5월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언급한 데 이어 최근 부동산 정책 연쇄 토론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거론되며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아파트를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나 대출 지원 등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된 가운데 국토부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급자 금융 지원 필요하고요. 또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수 제외 특례 연장을 하고 추가적인 혜택 제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아파트 문제에 대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 수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전세 사기 우려와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 품질, 초소형 면적 위주의 공급 등으로 수요자 선호도가 아파트보다 크게 떨어지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주거 품질 개선 같은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단기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지난해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배우자와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사람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0명 중 7명 가까이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여전히 피해를 참고 넘기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3년 만에 실시한 가정폭력 조사에서 표면적으로는 피해 경험 응답이 줄었습니다. 지난 1년간 배우자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한 사람이 5.9%로 2022년보단 1.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이혼이나 별거, 동거 종료 등 이별 전후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여전히 빈발했습니다. 이별을 경험한 사람 중 절반이 폭력 피해를 토로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19.6%포인트나 많았습니다. 가정폭력을 용서하겠다는 사람은 조금 줄어 허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폭력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년 전보다 15.2%포인트 급증해 상반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거라거나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아이들 때문에란 답이 많았습니다. 밖으로 드러내 가정폭력을 해결하기보단 참고 견디는 쪽을 택하는 숨어있는 피해자가 대다수인 겁니다.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에 동의하는 응답이 2022년보다 증가하는 등 가정폭력을 피해자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인식은 일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배우자 파트너에게 폭력을 저지른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아동폭력 가해 경험률이 3배 높게 나오는 등 반복 우려가 컸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현실의 벽이 높더라도 적극적인 신고로 전문기관 조력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소행성 탐사선 푸시케가 화성을 스쳐 지나가며 찍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화성 중력을 이용해 소행성대로 돌진하고 있는 탐사선은 2029년 철과 니켈이 가득한 소행성 푸시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름 50km에 달하는 화성 분화구들 위로 바람이 불면서 생긴 긴 줄무늬가 보입니다. 하얗게 빛나는 남극 얼음부터 북쪽 협곡까지 한 번에 잡힌 화성의 모습이 점점 멀어집니다. 지난 5월 푸시켓 탐사선이 화성 상공 4,600km까지 근접해 촬영한 영상입니다. 탐사선 푸시케의 목적지는 같은 이름을 가진 소행성 푸시케.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대 바깥쪽에 있는데 주로 얼음과 암석으로 이뤄진 다른 소행성들과는 달리 철, 니켈, 금과 같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구 깊숙이 있는 핵과 비슷한 구성 성분입니다. 연구자들은 푸시케를 통해 지구 핵의 비밀, 나아가 행성 형성 원리를 알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It's been bombarded over the 3 or 4 million years ever since. And what's left is a lump of metal that scientists think might be pretty similar to the core of our own Earth. 푸시켓 탐사선은 이번 화성 근접 비행으로 궤도를 수정하고 속도도 시속 1,600km 더 빨라졌습니다. 또 화성 촬영을 통해 주요 장비들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I mean, it's not easy to find a small body and so far away from the Earth, right? It's close to the center of the image frame, right? That means I've done my job right. 지난 2023년 지구를 출발해 이제 여정의 중간 지점에 도달한 푸시케는 오는 2029년 보물섬, 소행성으로 불리는 푸시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바다 생태를 최대 200일 앞까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해양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미래의 기후변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는 지구의 열과 탄소를 흡수하며 기후를 조절하는 거대한 저장고입니다.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바다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가 미래기후 예측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팀이 바다의 미래를 계산하는 인공지능 기반 지구해양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은 100여 년의 해양 데이터와 30여 년의 관측 자료를 학습해 바다의 변화 패턴을 추론하게 됩니다. 이 모델에 현재 바다 상태와 대기 정보를 입력하면 5일 뒤 수온과 해류, 염분 등 해양 상태를 예측하게 되는데 이 결과를 다시 입력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최대 200일 뒤까지 지구 해양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모델을 추론하는 데에는 6에서 7초 정도의 시간으로 200일까지 해양의 상태를 예측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바다 표면뿐 아니라 수심 600m까지의 상태를 3차원으로 볼 수 있고 엘니뇨 형성 과정도 실제와 가깝게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에 대기와 육상 예측 시스템을 결합해 100년 뒤 기후변화까지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대규모 물류창고 화재가 이어지자 정부가 내년까지 전국 공장과 창고 19만 동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합니다. 정부는 어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공장과 창고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73만 동에 이르는 공장과 창고 가운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19만 동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하고 위험물 보관소나 산재 발생 위험 사업장이라면 연면적이 이보다 적어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 지휘 체계에 있는 임직원들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한화 에어로 임직원 A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6월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에어로 대전 공장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당시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4년 서울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주차 설비공사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 A씨와 안전관리 책임자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현장 안전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하청업체에 미루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당국에 제출하다가 노동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들이 발견되는 등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도 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8월의) 첫날도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동해와 부산 등 동쪽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면서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은 41.4도까지 올라서 기상 관측 이후 역대급 더위였는데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부산과 경남 일부를 중심으로 오늘도 극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부산의 낮 기온이 39도까지 오르면서 체감온도는 40도를 웃돌겠고 광주가 38도, 동해도 37도까지 올라서 사람 체온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도 37도까지 오르면서 극한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